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항공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번 방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제가 집어드리는 순서입니다. 다소 부정적인 내용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의미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자, 먼저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 신주를 발행을 합니다. 이렇게 발행한 신주를 산업은행이 약 8천억을 투입해서 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진칼은 8천억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한진칼은 이 돈으로 자회사인 대한항공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되고요. 한진칼로부터 8천억을 받은 대한항공은 추가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1.4조를 더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에 지분을 매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나항공의 약 60%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되게 되는 것이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대주주가 되면서 사실상 두 회사가 통합이 되는 방식을 구성을 했는데, 이번에 산업은행이 약 8천억의 자금을 한진칼에 투자한 방식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있는 회사가 추가로 돈을 모으려면 주식수를 추가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예요. 자, 상법에 따르면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은 기존 주주에게 먼저 나눠줘라 라는 게 이제 공고사항입니다. 자, 이만큼 우리가 새롭게 신주를 발행을 할 건데 니네가 사갈래 말래 일단 물어보는 것이 절차예요. 하지만 이 방식을 건너뛰었습니다. 이번에는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방식, 즉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그냥 제3자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 제3자가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이번에는. 자, 3자 배정 방식을 진행을 하려면 그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그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진칼에는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이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정관 제8조에 보면은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이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라고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따지고 봐야 될 문제는 과연 이번에 제3자 배정 방식이 한진칼 정관에 보장이 되어 있는 거냐 아니냐를 일단 법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2009년, 2015년,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보면 제3자 유상 배정 방식은 정관에 있어야 된다라고 당연히 판단을 하면서도 정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의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은 위법이다 이렇게 판단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정관에 있지만 니네 회사가 경영권 분쟁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한진칼은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 그리고 KCGI, 반도건설의 3자연합과 조은태 회장과 그 특수관계인 가족들이 첨예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분이 46대 41이에요. 그래서 3자연합이 이번에 통합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제3자 유상증자 배정 방식은 위법이기 때문에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신주 발행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법적인 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번째, 과연 한진칼 정관에 있는 그 목적에 따른 배정이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 또 하나, 두 회사가 정말 경영권 분쟁에 빠져 있느냐라는 것을 아마 법원이 판단을 할 겁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문제는 8천억을 이렇게 투입하기로 했다는데 그 8천억이 바로 국민 세금입니다. 국민 세금을 넣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추진하겠다라는 큰 그림인 건데 왜 굳이 국민 세금을 넣어야 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산업은행은 코로나 때문에 항공업계가 어려우니까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이라는 글로벌 항공사를 중심으로 국내 항공산업을 재편하자라는 취지에서 어차피 도와줄 돈 대한항공에 지원을 해줘서 항공업계를 살려보자, 뭐 이런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자연합이 반발을 하는 게 뭐냐면, 왜 국민 세금을 써? 유상증자 필요해? 우리가 돈 넣어줄게 이거야. 우리 돈이 있으니까 정말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면 산업은행 니네 들어오지 마. 왜 껴 갑자기? 끼지 마. 국민 세금 넣지 마. 우리가 넣게 이거예요. 그랬더니 산업은행은 그냥 약간 무시를 했죠. 왜냐? 너네는 대주주는 대주주인데 경영진은 아니잖아. 실제 지금 경영진이 조은태 회장이랑 얘기할 거야 라는 산업은행 입장이었어요. 자, 세 번째로 또 제기되는 문제가 과연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예요. 46대 41로 첨예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유상증자를 통해서 산업은행이 10%를 가진 또 하나의 주요 주주가 됩니다. 3자연합 편을 들면 조은태 회장 그냥 끝. 조은태 회장 편을 들었다? 얘는 끝. 우리 전문용어로 이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산업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은행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어디에도 유리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산업은행 입장은 이거예요. 조은태 회장도
경영평가 잘못하고 회사 재무구조에서 통합 제대로 못하면 얼마든지 회장 자리에서 사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정부가 또 10%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삼자연합 지분 46% 갖고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회이사 감사 한 명도 못 넣었어요. 그런데 10%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 협약에 따라서 자기네들 사회이사랑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감사를 넣겠대. 그 기존에 있던 조원태 회장은 오케이를 했어, 그거를.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정부가 구세주의인 양 나타나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민간 기업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절한지는 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는 바로 이 독과점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항공업계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어떻게 보면 양분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으로 넘어가면서 매각 항공사, 뭐 공룡 항공사, 이런 것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공정위와 시장 지배자의 위치에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는 이제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또 보고요. 두 번째가 진입장벽이 있냐 없냐를 보고요. 세 번째가 잠재적 경쟁자가 있냐 없냐, 요 정도를 크게 봅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자, 시장 점유율의 문제.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계열사가 합치면 국내에서는 62%, 국제에서는 약 70%. 수치상으로는 뭔가 굉장히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데, 경쟁자가 사라지면 당연히 항공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를 하게 되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산업은행이나 이제 한진그룹 측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잘라 말했어요. 인천 몽골 노선을 한 예를 들어드리면, 인천 몽골 노선은 몇십 년간 대한항공만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아시아나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몽골을 갈 때 기본적인 가격이 막 뭐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넘어갑니다, 가격 자체가. 그런데 인천 몽골에 준하는 거리가 또 어디 노선이 있냐면 인천 대만 노선이에요. 거리가 비슷해. 이 가격을 보면 대만이 몽골보다 한 반절은 싸. 대만은 뭐 다 들어가거든요, 거의 모든 항공사가. 근데 몽골은 딱 대한항공만 가고 있어. 자, 아시아나 항공이 들어갔어. 몇십 년 만에 대한항공 독점이 깨집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항공 티켓 값이 어떤 언론에 따르면 약 23%가 떨어졌다고요. 항공업계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 항공 가격이 매겨지는 메커니즘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지역을 갈 때 정가가 100만 원이면 절대 100만 원으로 다 안 팝니다.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뀐다고 보면은. 정가는 이거지만 판매 가격은 달라요. 낮아요. 이 판매 가격이 정해지는 메커니즘을 잘 봐야 되는데, 막 60만 원 잘 팔고 있는데 갑자기 경쟁회사에서 55만 원짜리 딱 내놔. 그러면 얘네들도 다시 내리고, 약간 주식시장처럼 이런 식으로 요동을 쳐면서 좌석을 8단계에서 뭐 10단계, 12단계 정도로 나눠 놓은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어떤 좌석을 더 푸냐 마냐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있으면 눈치를 봐서라도 함부로 못 올린단 말이야, 가격을. 근데 이 경쟁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가는 100만 원 그대로예요. 하지만 보이지 않게 이 효용이 줄어든 거죠. 50만 원짜리 티켓이 50장 풀렸던 게 옛날이라면, 경쟁자가 없어지면 50만 원 티켓이 몇 장 안 풀리고 60, 70만 원짜리 티켓이 팔린다. 자, 두 번째, 제가 진입장벽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업은 약간 독특합니다. 우리가 어디 취항을 하고 싶으면 그 나라와 맺은 운수권 협정이 있어서 주 몇 회 받아라, 정부가 약속을 해야 되고요. 그 운수권을 정부가 받아오면 항공사별로 나눠줍니다. 주 몇 회, 몇 시부터 몇 시에 나라, 이런 걸 다 배정을 해줘. 정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었던 운수권과 슬롯이 이제 하나의 항공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누가 들어가고 싶어도 이제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메가 캐리어의 등장이 과연 달방가올 것인가. 예를 들면 뭐 프랑스를 갈 때도, 프랑스도 뭐 주 몇 회 몇 회 이렇게 나눠 정해져 있어요. 두 기업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 결합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국내에서는 국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을 할 건데, 국내에서만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 받아야 돼요. 해외에서도 다 나라별로 다 봐야 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지고 그 아래에 있는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쳐져서 단일 항공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뭐 진에어가 어디 3회 들어가고 에어서울이 3회 들어가고 에어부산이 3회 들어가는 데가 있어. 그럼 총 하면 주 9회. 근데 걔네들 이러는 거야. 야, 너네 왜 9번에 들어와? 같은 하나의 회사인데. 야, 3번만 해. 그럼 9번 들어가던 게 3번으로 줄어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소비자들은 주 9회로 가고 있다가 주 3회밖에 공급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독점적 지위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서 잠재적 경쟁자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독점적 지위가 인정이 안 되려면 언제든지 잠재적 경쟁자가 들어올 수 있으면 돼요. 대한항공이 막 미주 노선을 400만 원을 올려. 그러면 갑자기 어느 놈이 탁 치고 들어와서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내릴 수 있을 가격 메커니즘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면 얘는 뭐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고 말을 하지 않는데, 올려버려.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들어와. 저 오늘 내일부터 항공기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항공사,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비행기 갖고 와야 돼. 비행기 갖고 오면 뭐해? 면허 받아야 돼. 허락 받아야 돼. 정부 허락 받아야 돼. 그 나라 또 허락 받아야 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려서 잠재적 경쟁자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자, 세 번째 이제 또 큰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바로 이제 구조조정 문제인데요. 뭐 조은태 회장 그리고 대한항공 우기용 사장은 명백하게 얘기했어요. 구조조정 없다. 그랬더니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아니 운임도 인상 안 하고 구조조정도 안 하는데 수년간 적자 상태인 두 기업이 만나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 아니 뭐 가격을 올리거나 사람을 막 자르거나 사업을 막 재편해가지고 비용을 축소해서 돈을 벌거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안 할지언정 뭐 희망퇴직이든 뭐든 이런 건 하지 않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시장에 계속 의구심입니다. 뭐 우기용 사장 이런 말을 했어. 아, 이제 요즘에 이제 화물이 잘 되니까 화물로 이제 돈을 벌면 된다. 아니 그 사장님, 그 화물도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날지 않으니까 공급이 줄어들어서 항공 화물 운임이 올라가서 지금 흑자가 난 거예요. 우리가 막 예전에 뭐 10개 나르던 거 지금 막 1000개 이렇게 나르는 게 아니라, 물론 좀 늘었지만 운임 자체가 늘어가지고 지금 깜짝 실적을 낸 거라고. 그 말은 코로나가 다시 좋아지면 운임이 다시 내려가. 그 모든 사람이 지금 70, 80%가 유급 휴직, 무급 휴직을 하고 있는 이게 정상화가 돼서 모든 직원이 출근을 했을 때는 항공으로, 화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 좀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구체적인 묘수와 어떤 이런 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안 보여주고 있어. 그게 진짜 구조조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이유입니다. 참 기이한 통합이긴 합니다. 이게 어떤 통상적인 기업 간 합병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통합 논의이긴 합니다. 이번 뭐 방안이 순항할지는 정말 미지수인 거고, 3자 연합이 그 제3자 유증변경 방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낸 이 법원의 판단이 일단은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법원이 맞아, 법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는 문제 있는 방식이야 라고 했으면 이 통합 논의가 완전히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것이고, 법원이 아니야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는 이 3자연합의 어떤 입김이 빠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기이한 통합이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번 통합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정치권도 반대하고 있고 항공업계에서도 이거는 조금 문제가 많은 통합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뭐 당연히 예상을 할 수가 없고, 하지만 이 다양한 우회를 남길 수 있는 이 방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불거져서 정말 시끄럽게 되지 않고 지금부터 정말 투명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번 영상을 준비한 건 단순히 항공업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슈를 한번 짚어보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것이 우리나라 항공업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 문화 발전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두 회사의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묵묵히 열심히 취재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